네, 이제 직업 심리와 관련된 이론들을 다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직업 상담의 진단과 관련된 것들을 볼 차례인데요. 진단의 영역에서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은 직업 심리 검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초기 면담 과정 기억하시죠? 그 초기 면담 과정에서 우리는 내담자를 이제 비공식적으로 관찰하고 진단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후에 조금 더 공식적인, 공식화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 내담자를 좀 더 확실하게 진단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절 직업심리검사인데요. 보면 양가로 1번 검사도구 선정 시 고려사항 실기에 가끔 나오거든요. 고려사항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시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냥 개략적으로만 내용을 보면,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담자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검사의 사용 여부, 검사를 사용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표준화 과정의 적합성, 표준화된 검사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검사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췄는지, 그 다음에 검사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나 스스로, 그러니까 내담자를 포함해서 결정했는지, 아니면 이 상담가가 정말 뭐 어떤 자신의 의사만 반영했는지, 당연히 내담자를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어쨌든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일단은 검사의 표준화 먼저 볼 건데요. 검사에는 이제 표준화된 검사와 비표준화된 검사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검사라는 것은 뭐 검사 도구라든지 검사 절차라든지 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도 동일하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채점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검사를 표준화된 검사라고 해요. 그 반면에 비표준화된 검사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표준화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 같은 게 대표적으로 비표준화된 이 검사 도구예요. 이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 아시죠? 이 좌우 대칭으로 잉크 얼룩이 묻어있는 그런 어떤 검사지 같은 걸 보여주고, 이 잉크 형태가 뭘로 보이세요? 이렇게 보여주면요. 뭐 악마처럼 보인다든지, 뭐 나비처럼 보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검사를 말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해요. 그래서 피험자의 성격을 테스트하는 것을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 로샤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표준화된 검사이고, 표준화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검사들, 그러니까 리커트식으로 이제 작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표준화되어 있는 검사에 해당합니다. 됐고요. 넘어가서요. 심리검사의 목적이요. 양가로 2번 심리검사의 목적. 심리검사의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문제 인식과 수용.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를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효과 검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심리검사의 목적입니다.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딱히 두 문자거나 뭐 이렇게 해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양가로 3번. 여기부터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요.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 결국에는 이제 심리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보면 심리검사를 실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속도검사, 역량검사, 실시 시간,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빠르게 풀어서 검사를 하는 거, 숙련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신중하게 풀어서 검사시키는 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요. 이게 바로 속도검사와 역량검사입니다. 지금 뭐에 따른 분류 세부 카테고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실시 방식의 세부 카테고리죠. 실시 방식의 세부 카테고리 중에 이제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개인 검사, 집단 검사, 한 명만 하냐 아니면 여러 명을 같이 하냐. 한 명만 하는 대표적인 검사는요, 한국판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거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명 하는 거, MBTI 검사 같은 거 굉장히 뭐 수백 명, 수백만 명씩 하죠. 다 해봤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집단 검사고요. 개인 검사, 집단 검사. 그 다음에요, 지필 검사와 수행 검사예요. 지필 검사와 수행 검사. 지필 도구와 지필 검사와 수행 검사는 결국에는 이제 펜으로 하는 거. 어떤 펜이나 연필 같은 걸 써서 하는 걸 지필 검사라고 하고요. 실제 동작이나 과업 같은 거를 해보도록 해서 측정하는 것을 수행 검사라고 합니다. 요거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게 뭐라고요? 검사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 위에 다시 가서 보시면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예요. 방식에 따른 분류.
기억하셔야 되고 됐고요. 그 다음에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필기시험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 세 가지죠. 뭐예요? 속도검사, 역량검사, 그 다음에 개인검사, 집단검사, 그 다음에 지필검사, 수행검사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규준참조검사와 중거참조검사 이런 지문이 있으면 틀린 거예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건 목적에 따른 분류에 해당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요. 동작성 검사, 이런 어떤 퍼즐 같은 걸 맞춰보도록 하고 이런 수행검사, 동작을 해보도록 하는 동작성 검사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실기에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첫 번째, 문자 해독이 어려운 내담자도 가능하다. 두 번째, 동작을 수행하는 중 다양한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세 번째, 선천적으로 타고난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도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내용에 따른 분류.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 이 검사가 어떤 내용이냐? 인지적 검사이냐? 아니면은 이제 정서적 검사이냐?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인지적 검사이냐? 정서적 검사이냐? 인지적 검사는요. 거기 보시면 성능 검사라고도 하고 극대 수행 검사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실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검사는요, 결국 뭐예요?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예요.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 대표적인 인지 능력은 뭐가 있어요? 지능, 적성, 성취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인지적 요인에 해당하죠. 이런 인지 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예요. 보면은 읽어볼게요. 인지적 검사는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지능, 적성, 성취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항에 정답이 있고 제한 시간 내에 수검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극대 수행 검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능 검사의 종류,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 한국판 웩슬러 지능 검사, 스탠포드 비내 지능 검사, 그다음에 적성 검사,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기타 특수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 토익 토플 같은 것들이요. 됐고요. 그 다음에요, 넘어가서요, 스탠포드 비내 지능 검사예요. 스탠포드 비내 지능 검사는요, 기존의 비내 검사를 번역하여 미국 아동들에게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능 지수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검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필기에 가끔 나오거든요. 이 스탠포드 비내 지능 검사에 대해서 그 지능 지수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검사는 스탠포드 비내 지능 검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때 이 비내라는 사람이 이 지능 검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동들을 조사를 해서 이 정도 나이의 아이들은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능 검사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비내 검사를 번역해서 가져오면서 지능 지수라는 개념까지 도입한 것이 스탠포드 비내 지능 검사예요. 됐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그 표에 나오는 거 있죠.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여지도 있거든요. 실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요. 이제 인지적 검사 봤으니까요. 정서적 검사를 봐야겠죠. 정서적 검사 넘어와서 보시면요. 정서적 검사요. 정서적 검사는요, 결국에는 이 인지적 능력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번엔? 정서적 검사 같은 경우는 성격이나 흥미나 태도 같은 것들, 자신이 가장 전형적으로 그냥 보이는 행동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죠? 보면 정서적 검사는요, 성향 검사라고 하고요, 습관적 수행 검사라고도 합니다. 정서적 검사는 비인지적 검사이며, 인간의 인지 능력 이외에 성격, 흥미, 태도 등을 검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답이 없고요, 시간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장 하는 거, 전형적으로 하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검사라는 측면에서 습관적 수행 검사라고도 합니다. 보면은 성격 검사의 유형이 뭐가 있냐? 직업 선호도 검사 중에서 성격 검사, 그 다음에 성격 유형 검사, MBTI 우리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흥미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중에 흥미 검사, 그 다음에 태도 검사예요. 직무 만족도 검사 등 매우 다양하다. 요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규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로 나뉜다. 보면 이제 규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인데 사용 목적, 그러니까 검사 점수를 다른 대표 집단의 사람들과 비교할 거냐, 사람들과 비교를 할 목적이냐, 아니면 특정 어떤 기준 점수를 기준으로 비교를 할 거냐, 요거예요. 규준 참조 검사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 다른 사람들 몇 점, 평균 몇 점인데 넌 몇 점 정도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 해석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검사.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선발검사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거참조검사. 어떤 기준 점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몇 점이면 합격이에요? 뭐 60점, 70점 이거면 합격이죠. 중거참조검사 읽어볼게요. 중거참조검사는 검사 점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해석하는 검사를 말하면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요, 넘어와서요, 양가로 4번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 한번 보면요. 얘도 시험이 많이 나와요. 객관적 검사란 개인의 독특성보다는 어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자, 이런 목적으로 검사 과제, 구조화된 검사 과제를 사용하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리커트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대부분의 검사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런 형태, 뭐 나는 뭐 매우 만족한다, 뭐 보통이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뭐 매우 불만족한다, 이런 식의 어떤 정형화된, 구조화되어 있는 검사 과제를 사용하는 것이 뭐다? 객관적 검사인데요. 객관적 검사는 우리가 아직 디테일한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객관적 검사는 자유로운 자기 표현이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자유로운 자기 표현이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죠? 또는 반응을 풍부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개인의 반응을 풍부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필기 지문이 나오면 이거 다 틀린 거예요. 객관적 검사 한번 읽어보시죠. 객관적 검사란 개인의 독특성보다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려는 검사를 말해요. 장점, 검사의 실시와 해석이 간편하다. 검사자나 상황 변이니 검사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검사의 신뢰도에 타당되어 검증되어 있다. 집단적 실시가 가능하고 상대적 비교도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자유로운 자기 표현이 불가능하다. 반응 경향성에 따라 반응이 오염될 수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의 차원에서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반응 경향성이란 건요, 내가 이거 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내가 기존에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우 그렇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바람직성도 고려를 하죠.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 어떤 이 개인의 이 객관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한데, 요게 필기와 실기에 가끔씩 나오거든요. 한 3가지 정도씩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투사적 검사 볼 건데요. 넘어와서요. 투사적 검사라는 건요, 조금 전에 봤던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을 검사 도구에 투사시키는 방식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내면의 어떤 개인의 무의식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예요. 아시겠죠? 그 장단점은요, 객관적 검사와 반대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투사적 검사란 개인의 독특성을 최대한 나타내도록 하여 개인의 내면을 검사 도구에 투사시키는 방식으로 비구조화된 검사 과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말한다. 장점과 단점이요. 장점, 개인의 다양하고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방어적으로 반응할 것 차단할 수 있고요.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무의식적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단점, 검사의 채점과 해석에 있어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타당도 신뢰도가 낮고 검사자나 환경 변인이 검사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정확히 반대죠, 그렇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측정과 변인인데요.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변인 먼저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변인이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이나 대상을 말해요. 대상의 속성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성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성별도 남자에게 1, 여자에게 2 이렇게 수치를 부여할 수 있죠.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결국에.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변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장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 수준이라든지 직무 만족이라든지 불안도 수준이라든지 성취도의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직업 상담가가 관심을 가질 만한 대부분의 것들을 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변인이란 그런 거다. 그 다음에요, 더 알아보기 보면 실험실 실험의 장단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어떤 연구 같은 걸 할 때 독립변이, 종속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이라는 건요, 어떤 연구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변이를 말하고요, 종속변이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변이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자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직업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자기 효능감이 높다라는 게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독립변이 되는 거고, 직업 만족도가 종속변이 되는 거죠. 이 종속변인과 독립변이, 그러니까 이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의 관계를 밝히는 실험을 할 때 실험실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데, 변인들 간의 엄격하게 통제를 해가면서 실험실에서 하는 것을 실험실 실험이라고 하죠. 실험실 실험의 장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실험실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엄격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이 독립변인과 이 종속변인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바뀔 수 있고, 정확도가 높고 객관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현실적이지도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모든 주제를 다루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실험실 연구의 장단점, 실기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한번 보면 장점, 인과관계를 명확히 바뀔 수 있고, 연구의 정확성이 높고, 연구의 객관성이 높다. 그 다음에 단점, 현실성이 떨어지고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없다. 됐습니다. 양가로 2번 측정 보시죠. 측정. 측정이라는 건요, 숫자를 부여하는 행위예요. 숫자를 부여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남자라는 사람이 남자에게 1, 여자에게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것을 측정이라고 하죠. 측정.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검사를 해서 숫자를 부여한다. 뒤에서 신뢰도라는 부분이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업상담사 필기 문제를요, 필기 시험이 한 1000문제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좀 끔찍하죠. 어쨌든 한 1000문제 정도 되는데, 이 1000문제를 1000번 반복해서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답 안 맞춰보고 그냥 1000문제를 1000번 반복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1000번 모두 똑같은 검사가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점수가 나올까요? 1000번 모두 다른 점수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즉 실제로 관찰된 관찰 점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내 진짜 실력인 진점수라는 게 있을 거고요. 진짜 점수, 내 진짜 실력이요. 진점수, 이건 다시 볼 거예요. 뒤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오차가 있겠죠. 오류들. 그 다음에 운이 나빠서, 혹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나빠서, 뭐 이런 어떤 이 문제가 또 나와 잘 맞지 않아서, 이런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는 오차 점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내 관찰에, 이 사람에 대해서 관찰 점수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진짜 점수와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인 진짜 점수와 그 다음에 오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관찰 점수는 진 점수와 오차 점수의 합이다. 라는 게 이제 뒤에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볼 이론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어쨌든 믿을 만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최소한이어야 돼요? 이 오차, 측정 오차. 측정이 잘못되는 이 오차 부분이 최소화되어야지 이 진점수가 높아질 것이죠. 이 진점수라는 건 결국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을 말하는 거니까 오차 점수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즉 측정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측정 오차를 줄일 거냐? 동그라미 2번 측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요. 첫 번째, 검사의 문항 수를 늘린다. 검사 문항이 한 개예요. 한 개. 운 좋으면 맞고 운 좋으면 틀리고, 이렇게 문항수가 너무 적게 되면요, 오차에 지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어쨌든 양질의 문항이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거꾸로 측정 오차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충분한 검사 시간을 부여한다. 이 시험 문제에 시간이 막 부족해서 나머지 거 다 찍었어요. 일부만 풀고 일부는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 사람이 진짜 점수를 할 수 있나요? 어렵죠. 그렇죠? 오차 점수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테니까 운의 영역으로 가면 안 되니까 검사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사 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난이도가 높아서 모르는 것들 다 찍었어요. 이러면 그냥 운의 영역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적절한 난이도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사 문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에 모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이 사람 다르게 해석하고 저 사람 다르게 해석하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순간에 뭐가 생겨요? 또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자의 태도, 진행 방법,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균일한 검사 조건과 환경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 검사자의 태도나 환경이 바뀌는 경우에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면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된다고요. 진점수와 오차 점수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볼 건데, 어쨌든 측정 오차를 최대한 줄여서 운의 영역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진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는 만들어져야 된다. 됐습니다. 측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려운 내용 없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가로 3번 척도요. 척도. 측정이 뭐였어요? 측정. 이제 어떤 길이를 재서 어떤 수치를 부여하는 걸 측정이라고 했죠. 측정.
척도,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을 했어요. 연필의 길이를 재는 어떤 측정을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측정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연필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뭐 1번 연필, 2번 연필, 3번 연필, 4번 연필 이렇게 쭈루룩 두고 길이를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겠죠. 네가 제일 기네, 너 1번, 네가 두 번째로 기네, 너 2번 이렇게 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센치, 자를 갖고 와서 센티미터 단위로 이 숫자를 부여할 수도 있죠.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던 간에 일정한 수치가 각 대상에게 부여되죠. 넌 1번 연필, 넌 2번 연필 이렇게 부여가 되거나 아니면 너는 10cm 연필, 넌 15cm 연필 이렇게 부여가 되겠죠. 이 수치를 척도치라고 합니다. 척도치. 이 척도치가 가지는 수의 특성들, 넌 1번 연필, 2번 연필, 혹은 넌 10cm 연필, 넌 15cm 연필, 이런 수의 특성에 따라서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척도로 구분되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보실 거예요.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에, 척도가, 그러니까 수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뭐가 된다? 어떤 척도화의 이 척도로 구분이 된다. 명서등비로 보통 기억을 하시거든요. 명서등비,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건요, 다시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길동이의 등번호가 13번, 그 다음에 개동이는 14번, 소동이는 15번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 13번, 14번, 15번은 어쨌든 다른 숫자를 가졌죠. 다른 숫자를 가졌는데 이 숫자들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다르다의 의미를 가지죠. 13번과 14번과 15번의 그 등번호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그 이상은 아니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이렇게 다르다만 나타내는 것들이 숫자들이 이걸 명명척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달리기를 했는데 길동이가 1등, 그 다음에 개동이가 2등, 소동이가 3등이에요. 이번에는 뭐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1등과 2등과 3등이 다르다. 그 다음에 서열까지 알 수 있죠. 1번이 제일 잘했다.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등간인데요. 등간. 다르다. 그 다음에 순위. 그 다음에 등간 정보까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도계를 보면 0도와 5도와 15도는 다르죠. 그렇죠? 다르다의 의미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5도가 10도보다 높고, 그 다음에 5도가 0도보다 높죠. 이렇게 서열적인 정보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도와 5도의 차이는 5만큼 차이 나죠. 그 다음에 5도와 10도의 5만큼 차이와 같다. 이렇게 수의 차이가 반영하는 속성의 차이가 동일하다. 이것까지 알 수 있는 걸 등간 정보라고 해요. 그것까지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요. 비율 척도요. 비율. 이번에는 다르다. 그 다음에 순위. 그 다음에 등간 정보. 그 다음에 비율까지도 알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몸무게. 철수가 40kg, 그 다음에 민식이는 60kg, 호동이는 80kg라고 했을 때 철수와 만식이와 호동이의 몸무게는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호동이가 철수보다 무겁고, 그 다음에 철수와 만식의 몸무게 차이는 호동이와 만식의 몸무게 차이와 같고 20kg씩 차이가 나니까. 그 다음에 40kg 나가는 애랑 80kg 나가는 애랑 2배다. 이것까지 가능해요. 2배이다. 이런 비율적인 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온도계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도가 5도보다 2배 더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이 온도의 문제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0이 없기 때문에. 절대 0이 없어요. 그러니까 0도라는 것은요. 빙점이 0도이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온도가 없다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0이다 라고 하면 0은 아예 없는 거죠. 이렇게 절대 0이 존재하면 비율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심리검사의 문항유형. 더 알아보기 척도의 유형 중에 명서등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명서등비. 이거는 굳이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고, 문항유형. 그러니까 부여받은 숫자를 척도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숫자를 부여한 규칙이나 단위를 이제 척도와 규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규칙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는 위에서 연필의 길이를 재기 위해서 센티미터 단위를 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필의 길이를 옆에다 놓고 비교해 보면서 숫자를 매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1cm라는 규칙과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 10cm다, 8cm다 이렇게 길이를 측정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건 근데 뭐예요? 연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어떤 마음이잖아요. 인간의 마음, 예를 들어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족, 불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규칙과 단위가 있어야 할 거예요. 이걸 척도화라고 한다고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험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뭐 리커트식, 서스톤식, 거트먼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밑에요. 양가로 4번 심리검사의 문항요. 정말 간혹가다 실기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억은 해두자고요. 리커트식은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아주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요게 리커트식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는. 보통 5점이나 7점 정도로 얘기를 해요. 문항수가 5개이거나 아니면 좀 길면 7개. 이건 아시죠?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매우 긍정적인 것과 매우 부정적인 것을 연속성석에 놓고 어느 하나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죠. 서스톤식은요, 예를 들어서 뭐 이타주의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여러 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가중치가 있는 거예요. 그 문항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타주의를 측정하는데 나는 주말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에 그 시간에 취미 활동을 하는 것보다 즐겁다. 이렇게 문항이 있고, 동의하냐 부동의하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매월 한 3,000원 정도를 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동의, 부동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점수를 합산해서 이 사람의 어떤 이타성 정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가중치가 들어가 있어요. 가중치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타성을 측정하는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그 취미 활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즐겁다는 그 문항과 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달 한 3,000원 정도 낼 의향이 있다. 이게 동일해요? 점수가 똑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게 당연히 점수가 높아야겠죠. 첫 번째 건 예를 들어 한 8점 정도를 가진다고 한다면 밑에 건 한 1점이나 2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항을 구성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동의된 수치를 합쳐서 점수를 내는 것, 이게 서스톤식입니다. 서스톤식. 거트먼식도 서스톤식과 굉장히 유사한데 서스톤 척도와 유사한데요. 대상자의 반응 누적성의 차이가 있고요. 반응 누적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내가 한 요 정도에다가 그렇다라고 체크를 했으면 그 밑에 것들은요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반응 누적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반응 누적성을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문항 수를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항의 수가 서스톤식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거트먼이에요. 요 세 가지 정도는 간단하게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 나갈게요.